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의 불복 선언을 하고 이 소송전과 재검표 요구를 하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경제나 외교 안보 등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대선 이후 후폭풍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짚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실 좀 대선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냐 바이든 후보냐 사실 지금 굉장히 아직도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미국의 민심이 압도적으로 한 사람에게 좀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센터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짧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쏠림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지금 그만큼 미국 국내 정치가 양극화되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반트럼프, 공화와 민주, 양당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양측의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것은 사실 그간 국가의 통합을 중요시 해왔던 미국의 국내 정치의 경향과는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지금 이번 선거의 패배자는 미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하면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나라인데 이번 선거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그냥 많이 강조시키고 그리고 또 정책 같은 것도 어떤 일관성 없게 정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완전히 그냥 미국 국제주의를 우선주의를 그냥 앞서가지고서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거는 그냥 트럼프 하나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다 정상화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투표를 보면은 이게 전혀 이례적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스타일하고 그런 철학이 다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좀 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상원입니다. 상원이 지금 거의 반반으로 내고 또 어쩌면은 공화당이 다수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예.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된다고 해도 상원이 공화당 쪽으로 간다면은 바이든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방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경제 혼란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선거에는 트럼프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좀 위험한 선거가 됐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선거가 끝나도 혼란이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요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문제 트럼프가 4년 동안 집권하면서 집권할 때도 상당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었고 네네네. 또 이번 선거도 보면 대통령 선거 자체도 득표가 굉장히 치열하지만 하원에서는 지금 뭐 6표 정도를 지금 잃고 있고 아직도 그렇죠. 개표가 진행되지만 맞습니다. 하원에서 사실상 공화당이 물론 다수당은 못 됐지만 굉장히 선전했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아예 압도적으로 이길 더 이길 것처럼 거라고 평가가 생각했죠. 됐었는데 그다음에 상원도 완전히 이번에는 상원의 다수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블루웨이브를 생각을 지금 했었죠.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는 뭐를 느꼈냐 하면 바이든이 구질서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바이든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히 기초가 되었던 구질서라고 하면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은연중으로 이게 지속하는 게 구질서라고 하면 네네. 트럼프는 이거 완전히 뒤엎으면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 거예요. 대놓고 뭐냐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거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고립주의적인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살겠다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국제주의를 파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봤듯이 이게 트럼프나 또는 그 안에 있는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극소수의 이단적인 생각이 이번에 우연찮게 득세를 한 거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 상당히 호응도가 강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뭐냐, 미국의 구질서, 즉 국제적인 리더십을 통한 국가 이익을 은근슬쩍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구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미국의 거네요. 힘과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미국만 보고 가자라고 하는 신질서, 이게 신혼돈을 통한 질서, 이 두 개가 붙은 싸움인데 놀랍게도 신혼돈 질서가 상당히 먹히고 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 맞다나 앞으로 대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두 부분의 어떤 그런 그 블루 싸움과 네. 레드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21세기 미국 정치의 방향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는 선거가 이번에 되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의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흐름과 어떤 생각도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동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국제적인 리더십, 국제적인 어떤 동맹 관계를 통해서 지금 50년 왔는데 그건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변화를, 이게 네. 무슨 보탬이 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저한 어떤 질문을 통해서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를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게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뭐 승리 선언까지도 사실상의 승리 선언처럼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현지 시간으로 5일에는 민주당의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자신이 이길 것이다. 뭐 합법적 투표만 개선하면 내가 이긴 거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불복 선언 같은 기자회견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에 승복할 거다 이런 관측 자체는 사실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번 선거는 합법적인 투표와 불법적인 투표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투표는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투표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대법원에 가지고 가겠다.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선거 문제를 대법원 소송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여러 양상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투표 참관인들이 제대로 그 개표 현황을 볼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주요 언론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내놓은 것도 일종의 투표 부정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마 지금 개표 현황의 추세를 보면은 펜실베니아도 바이든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저쪽 애리조나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바다는 확실히 바이든이 우세를 할 것으로 보이면 공식적으로 발표나는 것은 바이든이 이기는 것으로 발표가 나겠지만 그 투표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미 2014년에 그 주 선거규칙은 주에서 귀한다는 판결이 있어요. 선례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 대법원이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일날 도착한 투표와 그렇지 않은 투표를 분리해서 새롭게 개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지금 선거 추세를 보면 막판에 우편 투표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선.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렇지만 말씀이신 그것이 거죠? 합리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역풍을 가져올 것이고 미국 국내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요. 아무튼 트럼프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에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이 우편 투표였고 우편 투표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우편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편 투표가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그 양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이게 이례적이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옛날서부터 그냥 우편 투표를 많이 꾸준히, 구용했고 예. 그다음에 군대에 있거나 아니면은 플로리다의 노령층 같은 분들은 계속 그 우편 투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이번에 양이 많다는 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코로나 독감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대면 투표를 하지 않도록 많이 배려한 주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준 예. 자체를 완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빌미를 써가지고선 좀 공화당 측에서 공격하는 면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를 만들었는데 이 드라이브스루 투표소가 주 의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뭐 무효하다. 그렇게 해서 뭐 12만 표를 무효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런 식으로 이번에 코로나 독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거보다 다른 것들은 예. 좀 이제 계속 좀 공격을 해보는 거죠. 투표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주소관이에요. 그렇죠. 주소관이에요. 주에서 맞는 거죠. 근데 그 주소관인데 그 50개 주가 다 그 프로세스가 다 달라요. 다르죠. 근데 예. 이번에 문제는 펜실베니아가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은 그 얼리 투표,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하고 그다음에 그 얼리 투표가 이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다른 주에서는 미리 그걸 다 개표를 했어요. 다 해서 선거 딱 끝나고 바로 그냥 이게 들어갔는데 네네. 개표가 얘네들은 들어갔었죠. 그걸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늦어졌는데 저는 트럼프가 저렇게 불법이고 위법이고 부패라고 선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소송으로 가져가면 이길 가능성이 5%도 안 된다는 거를 그 법조팀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들도 주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 해왔고 그럼요. 그다음에 주정부라는 게 웬만한 나라의 국가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갖춘 데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지금 트럼프가 저 문제를 오늘 발표한 이유는 저는 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딜이요? 네, 우리가 패배를 깨끗하게 선언을 하면 그 트럼프 정부에 있었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네.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일체 함부해라. 바이든 언급하지 정부가 마라. 하지 말고 불 주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펜실베니아나 또는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리조나나 네바다의 개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승복할게. 저는 협상이 저는 계속 있어 왔다고 봅니다. 어제 그제 있어 왔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협상이 안 되니까 네네. 오늘쯤 이렇게 그냥 때리는 것도 저는 딜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봐서 정치적인 행위다 저게 그렇지 뭐 무슨 실제로 진짜 법원에 가서 표를 다시 뒤집어 보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속셈이 저는 숨어 있다고 보시네요. 봅니다. 예, 신 교수님의 얘기를 조금 제가 좀 보완한다면요. 네네. 닉슨 대통령이 물러갔을 때 그런 의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할 때 그 닉슨 대통령하고 그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뭐 조용히 물러가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좀 줄여놓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딜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가 옛날 부동산 했을 때 이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한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그러면은 그 돈 못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하면 그럼 너 우리 제소해 봐라. 그래서 너 한번 나 이겨봐라. 나 변호사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끝에 가서 질지 몰라도 너는 오히려 그 거지가 될 거다. 그런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트럼프 캠프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이미 진작에 끝났을 것 같고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을 걸고 뭔가 부정선거에 대한 어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시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펜실베니아를 이기고 있고 아리조나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를 가져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딜을 제안을 했다면 미국은 플리바겐이라고 해서 재판 이전에 서로 협상하는 것들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과연 벌써부터 제한할 것인가? 그것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그러한 관례를 볼 때 약간 시점이 일러요. 지금보다는 약간 상황이 정말로 급박해져서 소송이 진행되고 할 때 바이든도 내가 당선됐는데 상황을 안정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딱 제안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생각에는 어느 순간 협상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소송전으로 끌고 감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넓혀놓겠다는 셈법이 더 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펜실바니아거든요. 예. 펜실바니아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 개표가 한 90% 됐어요. 1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 그 10%가 표가 얼마냐 하면 100만 표쯤 돼요. 100만 표쯤 되는데 그 맞네요. 표가 뚜껑을 안 열었는 부재자 투표가 함이 전부 거의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대도시 주변에서 그 뚜껑을 안 열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필라델피아 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이든이 8,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2예요. 네. 그럼 차이가 60%예요. 그러면 100만 표가 남아 있고 그게 전부 다 필라델피아 표에 가까운 것이고, 거기에서 바이든이 60%의 격차로 간다고 하면 100만 표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얻을 표가 얼마냐면 60만 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10만여 표는 확실히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신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거를 확실하게 저는 펜실베니아에서 이긴다고 확신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협상할 필요도 없죠. 이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계속해서 가면 펜실베니아도 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표차가 30만 표가 넘었는데요. 지금 개표가 되면서 이게 10만 표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한 2시간만 지나면 바이든이 역전이 될 뒤집어진다. 수도 있다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협상을 하고 싶어도 바이든이 협상을 받아줄 리가 없죠. 그렇죠? 저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어제 가만히 있고 그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왜 바이든이 그렇게 트위터를 잘 날리던 이 양반이 어제 오늘 가만히 있는가 저 되게 의아했는데, 오늘 앞서 벼랑간 기자회견 하면서 이건 사기다, 이거는 재수하겠다, 이렇게 세게 때린 것을 보면 저는 뭔가 지금 바이든 쪽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보겠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If you count the votes that came in late, we're looking at them very strongly, but a lot of votes came in late. They want to find out how many votes they need, and then they seem to be able to find them. It's amazing how those mail-in ballots are so one-sided, too. I know that it's supposed to be to the advantage of the Democrats, but in all cases, they're so one-sided. 네, 민주당이 표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에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개입이 돼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신 교수님과 신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바이든 후보 측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간에 딜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사실 발언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가 아직 승리에 대한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주장대로 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은요, 트럼프가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제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앞서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은 뭐냐면은 당일 투표를 계산한 거죠. 네네네. 어제부터는 당일 투표 이후에 도착한 표를 개봉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역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냐면은 대법원에 가서 뭐냐면은
대법원이 관할권, 주리스딕션을 갖기 위해서는 주간에 충돌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펜실베니아주 다르고 조지아주 다르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명분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럼 대법원이 볼 때 그러면은 그간의 그러한 충돌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와 관련해서 당일날까지 도착한 투표만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면 이 선거는 트럼프가 이기게 돼요. 다만 대법원이 그렇게 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선례라는 미국은 관습법 국가예요. 그래서 과거의 판결에 구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논리도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 판례가 되게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2014년에 판례가 있다는 거죠. 이 선거는 주에서 주법으로 결정한다. 그 주에게 맡겨놓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주장이 대법원에 지금 대법원이 6대3으로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거 전략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 사실 미국 내에 상당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역풍을 맞더라도 하나만 대권을 더 쥐고 싶은 얹으면 건가요? 우리 지금 트럼프 4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으로서 오늘 아침에 저 기자회견은 앞서, 첫째 네. 상당히 풀이 주고 있고 상당히 보이스가 톤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왔던 어떤 전혀 틀리는 자세와 것이죠. 그렇죠. 표정과는 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저 표정이. 지금 표정이 나가고 있는데 그 또 신 상당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네. 굉장히 시선도 밑에 원고를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저는 들기도 그래서 하고요. 과거에 트위터 때리고 또 며칠 전에 선거 당일날 거의 선거 승리를 선언할 때의 그 의기양양한 태도하고 지금을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그 상당의 딜의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군요. 뭐 양측 딜 때문에 어떠세요?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질 거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논리는 상당히 한 6개월, 8개월 전서부터 좀 준비를 해온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서 한 3, 4개월 전서부터도 우편 투표는 위험하다. 우편 투표는 그 잘못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우정국장 미국의 우정국장을 바꿨습니다. 미국 우정국장을 바꾼 다음에 이 우정국장이 그 우체국 그 배달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가지고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편을 느리게 배달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계속 그냥 그 선거 때까지 이렇게 느리게 배달할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개선을 그만하고 그리고 옛날 시스템으로 일단은 대선 끝날 때까지 돌아가라고 하고 예산까지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한 닷새 정도 그 선거 전 한 사흘 내지 닷새 정도는 우편이 제대로 배달되지가 않았다는 예. 그런 근거들이 있고 그걸 염려해서 연방 그 판사가 좀 그 검토를 철저히 하고 속배달로 표를 보내라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뭐 현재 상황 자체는 사실 뭐 바이든 후보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뭐 무리가 없는 지금 형국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이긴 한데 지금 동시에 연방의회 선거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원은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백악관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신 교수님 전에도 보시기에는 그랬죠. 지난 이런 2년도 상황이면은 그랬어요. 지난 2년도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추세가 이어지고 대통령만 지금 근데 중요한 당이 바뀌는 것은 상황이 그 되죠. 하원을 장악하는 표수가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지금 나와야 좀 한 6표 내지 10표 정도가 지금 지난 회기보다 내려졌죠.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줄었죠. 하원을 장악하는 힘이 떨어졌고요. 상원은
상원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역전을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나오는 통계로 보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조지아 때문에 네네. 조지아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은 저는 상원은 역시 공화당이 계속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지난 2년과 똑같은 상황이 저는 지속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의회는 2년과 좀 다를 거는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좀 변수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지난 2년은 그렇죠. 트럼프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원 때문에 못했는 그렇죠. 것이고 이번에는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 바이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상원 상원에서 때문에 안 태클을 되고 걸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니까 네. 예, 오바마 때문에 오바마 때가 그랬거든요. 오바마 때가 민주당 대통령에다가 저 상원이 이제 저 공화당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 정책이 거의 마비된 면이 상당히 많았죠. 오바마 2기 두 번째.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된 이유를 좀 이제 그 출구 조사로 보면은 첫째는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 그게 1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학문적인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번에 트럼프 경제가 좀 잘 된 이유가 트럼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잘했다기보다는 오바마 저 정책의 그 여파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경제는 계속 트럼프가 더 잘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학문적인 그 연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경제가 잘 되면은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 이걸 보고선 결정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상원이 만약 그 공화당 다수당이 된다면은 정책을 막으면서 그러면서 저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4년 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이게 진짜 제 생각으로는 악몽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똑같은 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 그렇게 다 가지면은 또 일방적으로 밀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걱정되는 면이지만은 그렇죠. 지금 일부러 나중에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기 위해서 정책을 일부러 망칠 수가 있다. 그게 진짜 저 악몽 시나리오. 근데 예.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8년 동안 성장률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고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8년 시스템을, 했잖아요. 예. 그 8년 했는데 1기는 몰라도 2기는 오바마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면서 의회가 상원이 완전히 이제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오바마 바이든 8년 동안의 경제가 초기를 제외하고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좋았던 이유는요. 정책을 보면요. 첫째가 감세예요. 오바마 바이든 때 감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지출을 또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감세했지. 예. 그다음에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감세하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지출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그냥 천정이 급속도로 그냥 늘어나는 매년 거죠. 갔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그때 수훈갑이 누구냐면요. 바이든이었어요. 바이든은 상원에서 30몇 년간 있었기 때문에 예. 상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는 늦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종의 터줏대감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가 바이든을 자기 러닝메이트로 한 것도 나가 의회에 별로 이 영향력이 없으니 바이든은 상원의 터줏대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쓰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의회 문제에 있어서는 상원이 설사 공화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이든이 상당히 그 수완 있게 전 잘 해결할 거라고 봐서 경제 문제는 지출 얼마만큼 이 바이든 정부가 늘릴 거냐. 지금 뭐 도로 이야기 나오고 뭐 학교 이야기 나오고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국가 재정의 상한선이 지금 최대가 22조 달러인데 네네. 그 순식간에 거기에 도달하거든요. 뚫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언젠가는. 뚫고 가려면은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면 하원은 문제가 없지. 그렇죠.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원이 과거에 그 재정의 한계선을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항상 내걸었던 게 뭐냐면 정부가 앞으로는 재정 지출을 줄여라 약속해라. 약속을 줄이겠다는 받았어요. 약속 전제하에. 하에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이든이 얼마만큼 대통령이 되어서 지출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 거기에 공화당을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고 그렇게 하면은 국가 재정이 지금 22조가 순식간에 그 막혀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려면은 증세해야 지출을, 되잖아요. 네, 증세를 증세 해야 못 되겠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증대 못 한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미국 경제 바이든 하에서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이게 좀 암울한 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센터장님, 지금 보면 사실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과 상원 혹은 하원 이렇게 정당이 다를 때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종의 견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결국은 정책이 좀 경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만약에 현재 예상대로 된다면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책 방향, 대외 정책, 경제 정책, 또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걸 시도는 하겠죠. 그 과정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중국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서 상원에서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경제 정책은 약간의 양측의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공화당의 목소리가 방해 요소로 작용할 건데요. 저는 크게 우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일방적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별로 보여오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든은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의회주의자였거든요. 36년간 상원의원을 했고 그리고 공화당 측도 잘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트럼프 시기를 벗어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물밑 거래를 잘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면서 정책을 전개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트럼프 시대에 변화된 미국에 익숙해져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벌써 싶습니다. 4년이 지났으니까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글쎄요, 제가 조금 그런데 걱정된 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시대가 진짜 바뀌어져서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트럼프 시대로 계속 나눠져 남을 이미 것이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이번에 뭐 그 4년 전에 저 게렛 대법관 통과시켰던 사례하고 이번에 베렛 대법관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런 건 네. 완전히 그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일방적으로 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좀 이제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는 좀 많이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때려주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계속 정치인으로 살아있을 겁니다. 정치인으로 계속 살아있고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공화당의 의회 의원들이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예. 아니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번에 선거에서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의 저 승인이 없으면은 경선 선택되기가 어려울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계속 따라야 된다면은 물밑 타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여권 자체가 그렇게 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저희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이 지금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좀 흐름이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의회가 이번 그 115기 국회보다는 116기보다는 117기 새로 다음에 구성되는 오는 게가 국회, 네. 훨씬 더 의회가 그 하원도 지금 공화당의 말발이 훨씬 더 세졌고요. 상원은 뭐 조금 근데 뭐 한두 표 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 보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제가 됐던 게 그 전체 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붙어가지고 결국은 낸시 펠로시도 일단 선거 끝나고 보자. 우리 이번 선거 끝나면은 의회 확실하게 상하원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됐잖아요. 상황은 좀 그렇지 그렇죠. 않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저는 어떤 그런 저거는 안 나온다. 따라서 2월 될 때까지는 새로 의회가 시작될 때까지는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꺼낼 수 없다 정책이. 그래서 2월 달 개원을 하면 예. 그때 이제 가서 뭐 합의를 하고 그러면은 뭐 그때 빨리 한다 하더라도 3월달 예를 들면 상하원이 의결하고 대통령이 사인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것은 그로부터 또 몇 주 지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의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거죠. 교수님 어떠세요? 경기부양책은? 그런데 지금 상원 원내대표 맥코넬이 최소한도 겉으로 얘기하기로는 선거 후에 그 부양책이 자기의 제일 우선 과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면은 부양책이 금년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뛴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트럼프하고 민주당은 좀 크게 쏘자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게 그 트럼프는 1.8조 쏘자, 그 다음에 민주당은 2.2조 쏘자고 했는데. 네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 그리고 아마 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획을 냈을 때는 그 5천억 달러밖에 더 안 썼어요. 그런데 그 통과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에서는 그러면은 그 5천억 조 그 부양책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1조 이상은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입장 차이가 사실 크네요. 예,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재선 못 되면은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신 센터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어쨌든 중간점을 찾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중간점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선거 전에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돈이 살포될 경우 그것은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지출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민주당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측면이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경기 부양 필요성은 양당 공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접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그 긴급 재정 투입에 대해서 특히 하원이 세게 나갔던 이유는 네. 지금 분위기로 가면 지금 공화당이 깨진다, 민주당이 확실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다. 더 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했고요.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특히 하원 같은 경우는 다 바뀌잖아요. 상원은 이번 35명 바뀌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함에 따라서 재선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 강력한 보이스를 못 낸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당론에 조심스러웠던 찾아가자. 거네요. 근데 이번에 선거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새로 구성이 되는 게 대통령 취임하고도 한참 지나서 구성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홀리데이거든요.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 회기 구성도 안 됐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일종의 공백기라고 봐야 기간으로 되니까. 한 석 달은 정도는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공백기에다가 이번에 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네. 나갔으니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헷갈리는 수도 거죠. 있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건들이 저는 있네요. 엊그제 주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을 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은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뭐 차기 미국 정부의 대권을 누가 쥐느냐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 미중 갈등 문제일 겁니다. 미중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 아직도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처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미중 패권 경쟁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 트럼프든 대통령이든. 둘 다 중국에 강력하게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틀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철학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쪽에 중국을 다루는 사람들은 패권주의자니까 무조건 중국을 꺾어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트럼프는 어떤 때는 이 패권주의자들 얘기를 듣고 어떤 때는 자기 이득에 저도 나을 것 같으면은 중국을 또 굉장히 옹호해 줬어요. 그래서 저 임기 시작 때 ZTE도 다 용서해 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무역 협정할 때도 뭐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옹호해 줬다가 다시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된다면 패권주의자를 얘기를 들어서 강력하게 중국을 때리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면이 있는데 바이든은 그 역시 좀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긴 할 거지만은 원칙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놔두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과 같이 세게 통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그 중국하고 미국의 통상 문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 대신 또 바이든은 이 미중 그 문제를 인권이나 뭐 홍콩이나 뭐 국경 문제 같은 데를 좀 더 확산시킬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미중 간의 분쟁에 있어서 그동안의 공화당 정책하고 민주당 정책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랬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무역 협상이나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 규범을 지켜야 된다.
동맹을 지켜야 된다. 네네. 국제 규범의 틀을 깨트리면 안 된다. 굉장히 점잖은 신사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황야의 무법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뒤집어 놨거든요. 다 막 어그러났죠,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네. 굉장히 좋은 걸 배운 거예요. 저런 이 것도 방법이 있구나. 통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국가 안보 규정을 들이대면서 그 무역 확장법 1962년도에 무역 확장법이 있었는데 거기 232조가 뭐냐면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강력한 무역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트럼프가 들여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철강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하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보자기에 싸놓고 지금 안 터뜨리고 이걸 보고 민주당 그 정책팀들은 이거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은 우리도 네.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알게 된 아까 거네요. 안보 이 환경 뭐 인권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뭐냐면 무역 확장법 그 1962년도 232조를 통한 국가 안보를 내걸면서 무역 규제를 하는 그런 수법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채용을 할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국제 규범 그다음에 WTO 이런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점잖은 무역 협상이 되지만 속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는 더 예.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트럼프와는 드는데. 별로 그런데 예. 그렇다면 바이든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좀 숨어진 미국 우선주의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동맹들 유지를 원할 거냐 거기에 초이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바이든의 레토릭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든의 연설 같은 걸 보면은 동맹 관계를 선택할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은 예.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또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바이든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지금 워싱턴 컨센서스라 그래서 중국 문제만큼은 이번에 견제를 확실히 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워싱턴에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을 다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제주의를 지향하지만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앞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일 텐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도 사이에 껴 있지만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뭔가 아주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동맹을 선택한 거예요. 70년 전에. 그리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틀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또 중국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미국을 설득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 있다. 어디도 선택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전제가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각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접근은요. 관여와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여와 확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쿼드가 문제됐잖아요. 우리 정부는 쿼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2기가 보장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것은 현명하다고 판단해요. 저도.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 2기가 됐다면 쿼드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쿼드보다는 TPP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추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데 그걸 만약에 바이든이 다시 꺼집어냈을 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TPP 가입을 꺼려왔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가입을 하고 그 가입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중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동맹국으로부터는 신뢰를 받고 중국도 한국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중국이 무서워서 동맹이 하는 행동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요 동맹으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이미 한국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사드 보복에 있어서의 교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동맹이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해서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보상해 주거나 또는 보복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받아야 돼요.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런 준비를 못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는데 중국이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할 때 미국이 경제 보복을 중국에 대해서 하지들 않았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받아낸 다음에 그런 행보를 해야겠죠. 근데 네. 그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합해서 한 8, 9년을 놓고 보면 삼자적인 입장에서 한국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확실히 중국 쪽에 기울어 있었어요. 지난 그러니까 8년 사드 정도는. 문제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드 문제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2016년도까지는. 네. 그 왜냐하면 중국이 중국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섣불리 이 사드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별안간 그냥 전략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용할 생각도 없이 사드를 설치해 버렸거든요. 지난 9년을 보면 한국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 중국과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외교가나 미국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가운데로 돌려놓는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도 다음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미중 간의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 바이든이요. 그분의 그 외교위원회의 그 행적을 보면 예를 들면 코소보 사태나 그다음에 유고 사태에서 보인 바이든의 이분은 폭격해야 된다. 얘네들은 밀로세비치는 이거는 폭격해가지고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그래서 바이든은요. 유엔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게 안 되면 혼자 막무가내로 가는 사람이면 있는 없는 힘을 동원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온 사람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이든의 정책이 앞으로 한국의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 굉장히 큰 방향이 될 거다.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는 의문 부호가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미국 대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도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를 하면서도 뭐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섬세한 외교력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또 각 부처에서 어떤 준비를 할지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세동 교수, 양준석 교수,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